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너 투자할래 말래라고 물어보시면은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은 그때는 정말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현재 미국 주식시장 점검이랑 그다음에 네. 좀 하반기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사님. 요즘 같은 시장 분위기에선 제가 솔직히 이빨 보이면 안 될 것 같고요. 솔직히 웃으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괜찮아요. 저도 마이너스 났거든요. 네, 뭐 이사님도 계좌 있으실 거잖아요. 뭐 비슷할 겁니다. 다 마이너스 난 사람들끼리는 뭐 좀 여유를 가지고 저희 뭐 최선의 이제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망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반기 미국 주식 전망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뭐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망을 해서 그 전망에 따라 베팅을 하기보다는 지금 시장 상가 이제 흐름 변화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는 게 훨씬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잖아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발적으로 올해 한 2월 정도부터 러시아 전쟁이 터졌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중국이 코로나 봉쇄. 때문에 이제 봉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고 중국 락다운이 없었다고 하면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의외로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면서 사실 이 이벤트가 언제 끝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중국과 같은 경우는 아시안 게임도 이제 내년으로 뭐 미뤄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고, 뭐 결정을 내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장기전으로 될 것 같다. 적어도 올해 미국 11월에 중간 선거까지는 뭐 각국의 뭐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뭐 이런 전쟁이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도 많아요. 어쨌든 장기전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이벤트들이 언제 이 리스크가 해소될지 모른다. 이 측면 속에서는 뭔가 우리가 뭐 전쟁이 언제 끝나겠지, 뭐 중국 락다운이 언제 풀리겠지, 그런 걸 예측을 해서 맞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오만한 그런 생각이 아닌가,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은. 왜냐면은 저도 뭐 미국 주식이나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 초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뭐 시장이 언제 반등이 나오느냐, 뭐 언제 어떤 종목 섹터가 좋아지느냐, 어떤 주식이 좀 모멘텀이 생기느냐, 그런 걸 예측했지만 사실 최근 한 1년 동안의 이제 시장 상황은 약간 그런 예측들이 좀 솔직하게 얘기해서 무의미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정세라든지 뭐 변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구간은 예측을 하고 전망을 하고 베팅을 하기보다는 변화를 우리가 잘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변화를 예측하고 이제 대응해야 한다고 해주셨는데, 그럼 어쨌든 지금 장은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뭐 하반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악재들은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냥 뭐 관망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주가 이만큼 많이 떨어진 것들이 개별주는 진짜 뭐 70%, 80%가 떨어진 것들도 있으니까 이걸 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또 이제 경기 침체 온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좀 혼절을 하고 다시 기다려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스탠스는. 저는 뭐 그 스탠스 중에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스탠스를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가적인 매수를 하실 필요도 없고, 뭐 솔직히 약간 지금 많이 떨어진 종목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뭐 급하게 약간 패닉에 빠져서 파시기보다는 조금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시고 판단을 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 글로벌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일들이 언제 풀릴지 모르고, 최근에 방금 그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이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가면 갈수록 생길 거거든요. 점차 경기 침체 단어가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그 매크로 전문가들,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뭐 지표를 보고 예상을 한 몇 달 전부터 하셨는데, 최근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지금 기업 실적 시즌이잖아요. 기업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우리 좀 경기 침체가 하반기에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올해 연간, 뭐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연간 매출을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이익을 얼마 정도 우리가 달성할 겁니다, 이런 전망을 해주잖아요. 그런 실적 전망이 좀 낮아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유들이 다 경기 침체 우려. 경기 침체 우려가 또 이제 좀
다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주식시장이 참 재밌을 수도 있는 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연준이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긴축 기조를 살짝 물러설 가능성도 지금 조금씩 제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좀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시장이 긍정적으로 환경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너무 경고망동하지 말고 지금 포지션을 잘 유지하면서 좀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는 게 저는 그나마 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좀 드리기 전에 오늘 또 준비해 오신 자료가 있는데 예. 좀 이런 건 좀 어떤 걸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이 경기 침체 우려를 많이 실제적으로 이번 실적 시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버가 이틀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5월 9일 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우버라고 하면은 굉장히 미래 기업 같고 그쵸. 공유경제의 선두주자로서 그렇죠. 미래 기업이고 4차 산업을 혁신을 이끌고 그리고 엄청나게 고성장을 하는 기업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 우버가 이번 실적 시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CEO가 직접 나와서 우리가 예전에는 뭐 전방 시장이 얼마만큼 성장을 하고 뭐 매출이 뭐 몇 프로씩 고성장을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다. 사실 이런 뭐 전방 시장의 이제 성장성과 이제 탑라인이라고 하죠. 이제 탑라인의 성장성이 우리의 기업 가치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그것보다도 현금 흐름, 확실한 이익, 이게 더 중요해. 이런 이야기를 지금 우버라고 하는 아주 좀 뭔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것 같은 그런 기업들조차도 이런 이익이나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시장 환경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기업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반기 경기 전망이라든지 실제로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사업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가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단계라서요. 좀 앞으로 좀 어떻게 지금 환경이 바뀔 건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성장 기업인 우버의 CEO조차 지금 현금 흐름, 확실한 이익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우버의 CEO는 이랬을 거예요. 뭐 현금 흐름, 뭐 이익 그런 거 좋긴 한데 우리는 일단 성장을 해야 돼. 그렇죠. 네, 뭐 이익 당장 안 내도 돼. 어차피 우리 투자해주는 뭐 VC들 그 성장을 보고 투자해줬으니까. 벤처캐피탈이나 투자하는 기관들 엄청 많잖아. 그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엄청 투자해가지고 우리 막 대대적으로 뭐 라이더를 그러니까 뭐 운전 기사분들 막 확대하고 뭐 우버이츠 등의 이제 뭐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도 더더욱 낮은 가격으로 이제 막 이렇게 확장을 하고 이런 게 사실 우버의 원래 이제 기업 컨셉이었다면은 지금은 그런 거 해야 되는 기업조차도 야, 이익이 중요해. 현금이 중요해. 왜냐? 하반기에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자, 그럼 지금 이익이랑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실적이 어쨌든 잘 나오는 기업들은 하반기나 내년에도 좀 좋을 수 있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잘 방어할 수 있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사님 보셨을 때 실적이 좀 좋아 보이는 기업으로 보이는 눈여겨본 회사는 좀 어디가 있을까요? 너무 비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과연 많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일단 기대치는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에 대한 실적 추정치 같은 게. 근데 지금 뭐 하반기에 경기 침체 우려도 생겼고 그리고 당장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비용 부담이 엄청나거든요. 뭐 유가도 엄청나게 오르고 인건비도 엄청나게 오르고 모든 원자 가격이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이제 비용 부담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 가시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전보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사실 모든 산업 전반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서 과연 실적이 좀 제가 좀 자신 있게 이 기업, 이 섹터는 정말 실적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섹터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사실 좀 잘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상황일수록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나마 빅테크 기업들. 지금 빅테크가 난리가 난 거 아닌가요? 사실 빅테크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뭐 좀 빠졌다선 치더라도 아마존과 넷플릭스 정도 그리고 메타 플랫폼을 제외한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은 그래도 사업 사양이 아주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예, 오히려 뭐 이따 기회 되면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오히려 이 환경을 극복해 나갔을 때 더 높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이런 환경 속에서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이 또 마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은 그나마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실적을 좀 안정적으로 좀 탄탄하게 이제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실적이 뭐 어떤 기업, 어떤 섹터가 좋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섹터로서는 요즘 말씀 안 드리고요. 테마로 말씀드려요. 테마. 섹터가 아닌 테마. 네, 뭐 뭐가 IT 다른 산업 걸까요?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뭐 헬스케어 산업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환경인 거고 테마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주로 요즘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테마는 리튬. 리튬. 네, 리튬 뭐 광산 기업들. 네. 그리고 태양광. 태양. 하반기에 태양광이 좀 저는 유럽 지역 중심으로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천연가스. 천연가스. 예. 그리고 IT 산업 쪽에서는 IT 보안,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기업들. 이런 좀 테마가 확실하게 잡히는 이 테마와 관련된 시장이 확실하게 성장하는 기업들 중심으로는 그래도 이제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있어요. 리튬과 태양광과 천연가스, IT 보안 쪽에 이제 테마 쪽에는 좀 관심을 좀 가져도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좀 안 좋게 보시는 섹터나 테마는 특정 섹터, 특정 테마가 되게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요.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을 거다.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사실 미국의 경기가 뭐 제가 좀 공포스럽게 말씀드렸던 네네.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막 확 꺼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예상하는 그 페드가 연준이 얘기하는 경기 좋습니다, 경기 좋습니다. 뭐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용 굉장히 순조롭게 잘 뭐 지표 나오고 있고요. 경기 괜찮습니다, 얘기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생각보다 둔화가 될 수 있다. 라는 측면을 말씀드린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흐름들이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우리가 시장이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이제 산업이나 뭐 글로벌리 전체적으로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 그 정도 느낌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리튬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신 뭐 자료 가져오신 것 같은데. 저는 올해 그리고 내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이라 하면은 리튬 광산 기업, 리튬 염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염호는 말이 좀 어렵죠.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냥 우리가 바닷물에서 소금 이렇게 뽑아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바닷물에서 이제 리튬 뽑아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뽑아낸 리튬을 이제 가공해가지고 우리가 배터리에 활용하는 이제 그 리튬 제품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하여튼 리튬 광산과 염호 기업이 저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뻔해요. 그리고 직관적이고. 그리고 그림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이 그림이 뭐냐면요. 전 세계 리튬 수요와 공급을 이제 나타내는 이제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이 봉만 보셔도 되는데요. 파란색 봉이 위로 올라가면은요, 리튬 공급이 리튬 수요보다 전 세계적으로 많다. 네. 초과 공급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파란색이 밑으로 떨어지면요,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계속 부족해지죠. 공급 부족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S&P 뭐 글로벌 마켓가 이제 일부 미국의 주요 IB들의 추정치 자료를 제가 가져온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의외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 21년, 22년 지금 우리가 리튬이 아주 크게는 부족하진 않아요. 그리고 내년 되면은 의외로 수급 밸런스가 맞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리튬은 굉장히 공급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튬을 우리가 언제부터 활용을 했었냐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많이들 느끼시는 게 이제 저희가 핸드폰 배터리부터 이제 리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리튬을 많이 쓰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뭐 IT 기기들이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를 넣으면서 리튬을 많이 수급을 받았고 지금은 이제 전기차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오니까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중심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지금 최근 한 1, 2년 그리고 앞으로 한 1년 정도 구간은 리튬 공급이 아주 크게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추정치가. 우리가 체감하는 거랑은 약간 좀 다른 느낌이 드실 거예요. 뭐 뉴스 언론 보도 같은 거 보시면 리튬 가격 폭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텐데 그거와는 달리 의외로 수급이 밸런스가 좀 맞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24년부터 그리고 25년, 26년, 24년 이후부터는 리튬 수요가 리튬 공급을 엄청나게 크게 초과합니다. 엄청난 공급 부족
현상이 이제 리튬 시장에서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앞으로 쭉 계속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이렇게 리튬 수요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이유를 전기차 시장 산업의 성장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한국의 현대기아차 그리고 뭐 미국의 포드 뭐 GM 등 수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 생산을 엄청나게 늘리면서 리튬을 엄청나게 수급을 해갈 텐데 그만큼 공급을 못 해준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전기차 기업들이 그렇게 리튬을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한다면은 지금부터 투자해가지고 리튬 공급 늘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아,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합니다. 왜요? 왜냐면은 리튬을 생산하는, 그러니까 리튬 광산을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네. 8년 정도 걸립니다. 8년이요? 예. 이게 강봉 리튬 기준을 제시한 자료를 제가 그냥 참고로 가져온 건데요. 리튬 광산을 이제 새롭게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지표예요. 간단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처음 뭐 이제 펀딩부터 이제 딜리버리 생산되는까지 8, 9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네, 8, 9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4년부터 리튬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대비를 언제부터 했어야 되냐? 2016년, 17년 그렇죠. 이때부터 해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땐 대비를 못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때 이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성장할지 누가 알았어요? 몰랐죠. 몰랐죠. 그러니까 그때 뭐 스마트폰이나 좀 리튬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쪽 시장에 따라서 우리가 공급을 늘리니 많이 그 생각을 했었던 거고 대비가 안 됐었던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가 마음 먹고 하려고 해도 시간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8년이고 뭐 7년 정도 줄일 수는 있겠지만. 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전기차가 늘어나는 걸 알았다선 치더라도 우리가 2020년도에는 이게 리튬 드릴링 액티비티라고 해서 리튬 강산을 개발하는 얼마만큼 개발을 했는지를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국면에서는 아예 못했어요. 여기 뭐 언제인가요? 2020년. 너무 작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옆에가 그나마 이제 코로나가 이제 리오픈이 조금씩 되면서 21년부터 지금 이게 21년. 예, 드릴링. 그러니까 이제 개발 작업을 그때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20년이었고 예. 이게 21년, 예. 이게 22년인 거죠. 맞습니다. 1분기.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한 2, 3년 후에는 이 리튬 시장이 어떤 사단이 날지 좀 예측이 되시죠. 예. 어쨌든 리튬이 굉장히 부족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예. 자, 그 다음은요. 그냥. 리튬 생산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파워가 세질 겁니다. 그렇죠. 갑이 되겠죠. 네, 엄청난 갑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게 뭐냐면은 뭐 2018년도부터 네. 최근까지 중국 시장 내에서 이 리튬 가격을 이제 매기는 지표가 있거든요. 네. 그 지표를 보면은 작년에 이렇게 4배, 5배 급등을 했어요. 작년 하반 21년 하반기에. 지금 현재 어디쯤에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살짝 올랐다가 이제 빠졌어요. 살짝 빠진 상태. 네, 살짝 올랐다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미 리튬 가격이 이제 많이 올랐고 네네. 뭐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실제 리튬 생산 기업들이 엔조이하는 즐기는 구간은 이제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이렇게 리튬 가격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네네. 실제 사업자들이 실적 측면에서 가격 상승의 수혜를 제대로 보는 구간은 올해, 내년, 내후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리튬 기업이 네. 어떤 기업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하시는 기업이 알버말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벤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작년에 알버말과 리벤트 투자를 이때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아시는 지인분들도 그렇고 뭐 중국의 뭐 리튬 가격이 막 이렇게 2-3배씩 폭등을 하니까 이때 뭐 미국에서 리튬 생산하는 기업 어디 알버말, 리벤트 이게 대박 나겠네 막 이러면서 뭐 그리고 중국의 강봉 리튬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성과가 되게 안 좋았어요. 네. 작년 11월부터 쭉 오히려 그 리튬 생산 기업들이 주가가 빠졌어요. 네.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스팟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이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적으로 흘러내렸던 거예요. 네. 물론 시장이 좀 안 좋았던 영향이 있었는데 이게 되게 안 좋아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다들 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리튬 생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별로 안 좋았어요.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는. 리튬 생산 기업들이 제가 좀 너무 어렵게 말씀드리나요? 아니요, 다 영어라서. 네, 리튬 생산 기업들이 리튬 광산 기업들이 리튬을 이제 2차 전지 뭐 배터리 업체라든지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서플라이 체인한테 판매를 하잖아요. 판매를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막 형성되는 가격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2년 전에, 3년 전에
이미 계약을 맺어놓은 장기 공급 계약 가격으로 지금 가격가는 아닌 거죠. 아니, 지금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년 전에 공급사와 계약을 해놓은 네. 낮은 가격으로 그동안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리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실제 플레이어들은 과거에 이렇게 낮았던 가격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왜 리튬 기업들이, 생산 기업들이 왜 과거에는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리튬 가격이 떨어지는 구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변동이익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9년도, 2020년도 이때 사업자들은 리튬 가격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니까 되게 낮게 좀 안정적으로 가격을 설정을 해서 사업을 해왔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했으니까 실적이 안 좋았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사실 그걸 반영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앞으로 올해 그리고 내년도에 리튬 기업들은 가격 협상을 좀 새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장사를 많이 했다라면은 앞으로는 리튬 생산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배짱 좀 부릴 만한 이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리튬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고 이미 많이 오르고 있고 네.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24년부터는 리튬 공급이 엄청나게 시장에서 부족해지고 이거 해결 안 되는 문제인데 네. 나 이제부터 조금 리튬 가격 좀 비싸게 받을래. 혹은 나 이제 리튬 가격 고정 가격으로 안 팔고 그냥 현물 가격. 그러니까 시장에서 형성되는 높은 가격으로 때에 따라서 그 가격으로 그냥 장사할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협상을 이제 작년 뭐 좀 업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작년 4분기부터 네. 올해부터 내년부터 리튬 기업들이 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이게 테슬라 지난 실적 발표에서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제가 성의 없이 좀 번역을 해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닙니다. 이제 네. 번역해 주실 거잖아요. 네, 영어로 그냥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테슬라가 이제 지난 분기 실적 발표하고 애널리스트들이 리튬 가격이 요즘 너무 많이 오르니까 많이 물어봤어요. 야, 리튬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데 너희 비용 부담 없어? 막 그렇게 물어봤어요. 테슬라 무슨 대답을 했냐면요. 야, 지금까지는 비용 부담 별로 없어. 왜냐면은 우리 그동안 리튬을 과거에 설정해 놓은 좀 낮은 가격으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놓은 그 낮은 가격으로 우리 리튬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는 별 큰 타격은 없어. 근데 여기 보시면은 have to renegotiate. 네. 재협상을 네. 앞으로 해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상황은 좀 달라진다. 이런 뉘앙스를 풍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생산하는 테슬라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모든 완성차 업체들, 모든 2차 전지 배터리 부품 업체들이 앞으로 리튬 가격에 대한 그런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저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뭔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알버말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리튬 공급을 1, 2위, 1위 아니면 2위로 많이 공급하는 회사가 이번 실적 발표하고 이런 얘기해요. 요 문구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재계약은 좀 장기 계약으로 가는데 베리에이블 프라이싱. 과거에는 이제 고정된 가격으로 팔았다면은 이미 계속 가격이 오를 거니까 변동 가격으로 올라가는 변동 가격으로 우리 장사할 겁니다라는 걸 이제 천명을 한 겁니다. 이런 회사들이. 일단 몇 가지 여기서 시사점이 있는데 첫째 이제 미국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이벤트 알버말 뭐 그리고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SQM 뭐 이 그림 보시면서 같이 좀 보실까요? 이게 이제 리튬 뭐 수산화 리튬 기준으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이게 이제 요 밑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리튬 생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강복 리튬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 알버말 리벤트, SQM,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뭐 점유율은 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리튬 장사하는 데 있어서 가격을 올려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시 정리드리면은 리튬 기업들 지금까지는 현물 가격은 막 올라가는데 실제 사업은 낮은 가격으로 장사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올라간 그 리튬 가격을 반영을 해서 제협상에서는 리튬 공급 제협상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리튬을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이제 실적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경기와는 좀 무관하게 뭐 어쨌든 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산업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약간 경기와는 무관하게 좋은 실적을 거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있습니다. 리튬이라는 자원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기업들은 공급하는 업체인 거고 수요 따는 지금 어디서 가장 전기차 쪽에서 가장 많이 필요하는 건 알겠고 또 다른 곳도 있는 건가요? 지금은 전기차 쪽이 가장 골머리를 이 시장이 워낙 지금 앞으로 계속 성장할 산업일 수밖에 없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기업들의 투자함에 있어서는 환경이 좋아진 거라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국내 2차 전지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국내 주식에도 네. 국내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머리가 아파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테슬라가 얘기했듯이 지금까지는 우리 괜찮았는데 그렇죠. 앞으로 좀 모르겠어. 좀 협상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자꾸 얘기하는 게 그 뭐 점토 방식으로 이제 리튬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 첨단 기술을 우리가 앞으로 개발할 거다. 그런 얘기를 계속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거든요.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리튬 업체들한테 공급받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죠. 리튬 가격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전체 실적 발표에 정말 상당 부분을 리튬 얘기를 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았고 이러한 변화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이슈를 좀 굳이 오늘 갖고 온 이유는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과 함께 국내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신경 써볼 만한 이슈, 좀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이제 기업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곡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 리튬 기업들은 괜찮은 환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 뭐 테슬라 이런 데서 아까 테슬라 말한 그거 외에 리튬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은 없는 건가요? 다른 걸로 뭐 리튬 같은 역할을 한다. 뭐 현재 그 2차 전지 기술 그리고 앞으로 한 5년 정도 기준으로 꼽았을 때는 사실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만한 그 배터리는 없는 거죠. 중장기적으로는 여러 기술들이 대안 기술들이 개발은 되고 있긴 하지만 약간 좀 현실적으로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여전히 상당 기간 대세일 거기 때문에 대안이 썩 마땅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사님 말씀이 뭐 전체적으로 논리적이어서 우리가 리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좀 필요하겠네요. 네, 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로 예. 글로벌 반도체 투자 지금 예. 기회인지 아닌지. 반도체 투자 워낙 관심이 많은 주제라서 제가 좀 가져왔고요. 네. 특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미국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아니 반도체 기업들 실적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뭐 특히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AMD 실적 굉장히 좋고 앞으로도 뭐 한동안 실적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주가는 빠져요? 그게 심지어 이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시장 빠지는 것보다 더 가열차게 더 빠집니다. 엔비디아 지금 어느 정도 빠졌죠? 제가 정확한 가격은 어제 가격은 기억 안 나는데 180불 아래로 빠져 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불 깨질까 이렇게 걱정하셨던 분들도 많은데 그 밑으로 더 깨져 있는 거죠. 더 내려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빠져요? 질문이 많은데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요. 빠질만 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빠질만 합니다. 실적만 보면은 지난 뭐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은 이해는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저는 충분히 빠질만 합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오늘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글로벌 반도체 사업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썩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전기차 산업이 성장을 하고 뭐 IoT, AI 뭐 엄청나게 뭐 신기술, 4차 혁명 기술들이 뭐 물론 요즘 경기 둔화의 우려 때문에 이것도 위태위태하긴 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이런 기술들을 기대하면서 막 반도체 산업은 4차 혁명 뭐 구조적으로 막 성장을 합니다. 막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반도체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개별 기업들 관점에서는 지금 썩 좋지가 않습니다. 산업이 성장하던 치더라도 쪽 좋지가 않고 그 이유를 좀 이따가 좀 뭐 기술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전체 산업은 성장하는데 그 성장하는 산업을 놓고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경쟁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기술 경쟁들이. 그러니까 절대 산업의 이제 뭐 볼륨은 이렇게 뭐 쭉 성장하던 치더라도 예전에는 뭐 엔비디아가 이 성장성을 그냥 자기 혼자 독점을 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쭉 끌어올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 성장성을 엔비디아, AMD, 인텔, 뭐 퀄컴 그리고 요즘은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들까지 이 성장성을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좀 우려가 되는 것 같고 뭐 이왕 말 나온 김에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림, 그 얘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그림을 통해서 다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요.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 제품을 표시를 한 건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인텔과 같은 경우에는 과거 CPU만 주로 생산을 했습니다. 주력이 CPU였고, 뭐 FPGA라고 하는 반도체도 이제 껴서 이제 같이 생산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는 GPU만 생산을 했었어요, 주로.
PC나 서버에 들어가는 GPU, 뭐 AMD는 CPU, GPU 생산했었죠. 근데 지금 글로벌 산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딱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텔은 우리 옛날에 CPU만 생산했었는데 안 되겠어. 우리는 엔비디아가 지금 잘하고 있는 GPU도 생산할 거고 앞으로는 IPU라고 하는 새로운 컨셉의 반도체도 이제 확대를 할 거고 테슬라가 하는 거 있잖아. 자동차용 반도체. 그것도 우리 이제 모빌아이를 통해서 내놓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옛날에 GPU만 했었잖아. 아니야, 우리 이제 CPU도 할 거고, 인텔이 한다고 하는 IPU, 그거와 유사한 DPU 반도체도 할 거고, 우리도 테슬라가 하는 자동차용 반도체, 우리도 할 거야. AMD도 마찬가지고, 퀄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주력으로 갖고 있었던 제품 이외에 모든 반도체 제품 라인업을 확대를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끼리 싸우면은 뭐 그냥 오케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아예 요즘은 빅테크 기업들, 애플, 아마존, 구글,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예전에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사오던 반도체를 우리가 직접 만들 거야.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하시겠지만 반도체 산업에서는 지금 제품 그리고 자기 분야의 영역 파괴가 엄청나게 나타나면서 구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산업은 성장은 하겠지만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동시에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치열하네요.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전 사실 개별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터프해지는 거죠, 환경이. 예전에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AMD랑 싸우면 됐었는데 이제 인텔이랑도 막 싸워야 되는 거고 인텔은 이제 뭐 PC양 CPU 같은 경우에는 AMD랑 싸우면 됐었는데 이제 퀄컴이 들어와가지고 나도 이제 너희랑 싸울 거야. 이렇게 또 경쟁자들이 뭐 만만한 기업들도 아니잖아요. 예, 만만한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제가 좀 약간 좀 기술적으로 조금만 더 한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요. 왜 이렇게 영역 파괴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좀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영역 파괴가? 왜 그러냐면요. 반도체 기업들이 주력 반도체 기술을 약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엔비디아를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엔비디아가 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엔비디아 예를 드리는 건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5년도부터 한 작년까지 뭐 최근까지 꾸준하게 주가가 진짜 날라갔었죠. 주가 쫙 날라가고 AI를 이끄는 뭐 대표적인 AI 반도체 기업이라고 해서 장난 아니게 됩니다. 유튜브에서도 이건 그냥 꾸준히 계속 모아가도 된다. 뭐 실적, 주가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엔비디아가 거의 매년 내놓는 제품들이 어이가 없을 정도로 막 업그레이드가 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실 준비는 한 2000년대 중후반부터 그런 준비를 사실 엔비디아가 해와서 이제 그게 이제 2015년부터 꽃피워왔던 건데 어쨌든 2015년부터 한 작년까지 내놓은 제품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추상적으로 매년 그냥 느낌상으로는 작년에 내놓은 제품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항상 업그레이드 수준이 매년 한 10 정도씩 계속 업그레이드 됐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내놓는 제품 그리고 내년에 내놓을 거라고 하는 제품군의 예상 스펙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그동안에 매해 한 10 정도씩 계속 업그레이드, 숫자 10 정도씩 업그레이드 되어 왔었다면은 뭔가 내년에 내놓는 제품은 10이 아니고 3, 4, 4, 5? 예전만큼 뭔가 신제품 기술력이 업그레이드가 잘 안 되네?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는. 그러니까 뭔가 기술력, 신제품의 업그레이드 수준이 약간 좀 정체가 되면서 후발주자들이 막 따라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기술적으로 이제 제품의 업그레이드 수준이 조금 좀 정체가 되고 있다는 걸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뉴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엔비디아가 이제 RTX 40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GPU, 그래픽 카드를 이제 내놓을 건데 이 그래픽 카드의 전력 소모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전력 소모가 900W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900W면은 이 반도체가 전력 소모로 900W 먹는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전자레인지 수준입니다. 그래픽 카드가. 대표님도 아마 그래픽 카드 많이 활용을 하시는 거죠. 엄청 쓰고 전력 지금도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지금 이 촬영장에만 지금 노트북 2대, 데스크탑 3대. 예. 뭐 저보다 이 분야를 훨씬 많이 아시겠지만 잘 모릅니다. 하지만. 900W 정도 나오면요. 진짜 600W 정도가 전기 난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900W면 전자레인지인 거고요. 그리고 차세대 이 RTX 40 시리즈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래픽 카드용 전력 코드가 따로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예 그래픽 카드를 돌리기 위해서 코드를 따로 꽂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엔비디아의 차세대 제품이 이런 발열,
전력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전력 문제가 나온다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제품의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가 적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를 개선시키면서 과거에는 기술적으로 제품을 업그레이드를 시켰는데 이 설계 개선이 더디면서 이런 부작용들이 막 나오고 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가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뭐 기술 막 얘네들 올라가는 거 보면은 진짜 얘네 따라올 애들 없겠구나. 이런 느낌을 막 줬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못 주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그 기술적인 약간 그 주력 제품의 이제 기술적인 한계는 엔비디아만 느끼는 게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다 똑같이 막 느끼고 있어요. 더 미세화시키기도 어렵고 지금 계속적으로 설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설계가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뭐 퍼포먼스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난이도가 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선택하는 대안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력 제품에서 약간 어려움을 겪으니까 안 되겠다. 영역 좀 침범 좀 하자. 나 이것도 할 거고 이것도 할 거고 저것도 할 거다. 이런 일들이 조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역 파괴가 나타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 이 이유도 제가 좀 설명드릴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이왕한 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 제품단에서 지금 성능 개선이 많이 안 나타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뭐 사실 뭐 CPU도 그렇고 뭐 GPU도 그렇고 뭐 다른 모든 반도체 제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뭐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CPU 같은 경우는 요즘 인텔이 잘해가지고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요즘 반도체 기업들이 자기들의 이제 주력 제품 이런 주력 제품을 성능 개선을 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있냐면요. 예전에는 어쨌든 반도체라는 건 특정 그 IT 산업에서 엄청난 연산 빅데이터라든지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반도체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뭐 AI, 빅데이터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CPU라든지 GPU라든지 AI 가속기 이런 특정 제품의 성능을 계속 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었어요. 그냥 뭐 굉장히 좋은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야, CPU 성능 올리면 되잖아. 그렇죠. 엔비디아가 GPU 성능 올려주면 우리 엄청난 연산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한계가 제품별로 느껴지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이런 개별 제품은 좀 성능 올리는 거 어려우니까 예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이런 제품들 간의 병목을 없애는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간단하게 얘기해서 무슨 클라우드 연산을 뭐 빅데이터 연산을 한다, AI 연산을 한다고 하면은 그 연산을 하기 위해서 CPU도 쓰고 FPGA도 쓸 수도 있고 GPU도 쓰고 뭐 이런 특정 AI 가속기 이런 걸 동시에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인프라들이. 근데 동시에 쓰고 있는데 반도체 간에는 항상 병목 현상이 있습니다. 다른 반도체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는 이 병목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구간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뭐냐면은 이런 이종 반도체 간의 병목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면은요. 이 이종 반도체 간의 병목을 신경을 써야 돼? 그러면 내가 이 반도체를 다 해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내가 다 하면은 병목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확실히 줄일 수 있는 거죠. 이런 흐름이 최근에 이제 영역 파괴를 가져오는 또 다른 이제 기술적인 요인이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산업이 좀 녹록치가 그러니까 환경이 좀 시장은 커지고 있는데 굉장히 뭔가 어려워지고 있고 경쟁자도 많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아주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엄청나게 막 개별 기업들이 다 막 수혜를 보고 그런 환경 역시도 좀 저는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거에서 좀 치고 나가는 기업이 있다라면은 사실 그 기업들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좀 시장의 이제 상황을 좀 이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건 좀 기술적인 부분이었던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냥 시장 상황, 업황에 대해서 좀 더 첨언을 드리면요. 이거는 그냥 IT 산업, 반도체 산업의 이제 전체 수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은 굉장히 다양한 전방 시장에 노출돼 있잖아요. 뭐 PC 시장에 노출돼 있기도 하고, 뭐 콘솔, 뭐 서버 산업에도 반도체 기업들이 제품을 많이 공급을 하고, 뭐 우리가 뭐 많이 유행을 했었던 암호자산 그리고 뭐 스마트폰 다 이런 전방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방 시장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반도체 산업의 수요가 그냥 썩 좋지도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지금 올해 정도를 놓고 봤을 때는 수요가 그렇게 막 세지 않네 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일단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PC 산업은 좀 수요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물론 하이엔드 고급 PC들은 여전히 잘 팔린다고 뭐 사업체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중저가 PC들은 굉장히 좀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고 그나마 게임 콘솔 시장은 좀 괜찮은 것 같고 특히 암호자산 시장이 요즘 굉장히 안 좋죠. 안 좋죠. 네, 사실 재작년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채굴 위해서 엄청나게 그래픽 카드 사갔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그 얘기 많이 들렸잖아요. 네. 비트코인 연말 1억 간다. 네, 뭐 그 얘기도 많이 들렸는데. 그리고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도 이제 채굴에서 지분 증명으로 뭐 바뀐다. 뭐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건 좀 뭐 쉽진 않겠지만 이더리움과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이제 그래픽 카드를 이제 거의 안 쓰는 것처럼 뭐 이제 생각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뭐 이쪽도 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뭐 중국 상황도 그렇고 뭐 스마트폰 시장도 그렇게 막 좋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는 좋잖아요. 자동차는 좋은데 수요는 좋은데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센데, 그러니까 일부 전력 반도체나 통신 반도체 쪽에서 좀 쇼티지가 좀 세게 나버리는 바람에 반도체 기업들이 뭐 수요는 좋아도 그래도 내가 팔아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판매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동차 기업들이 특정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자동차를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는 수요는 괜찮은 것 같은데.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그렇게 사업자들의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반도체 기업들이. 뒤에 산업 향은 뭔가요? 이거는 조금 미래에 되게 유망한 분야인데 그냥 공장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리고 우리가 뭐 IoT 기기라고 이야기 일컬어지는 뭐 로봇이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그런 산업 영역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쪽은 상황이 괜찮아요. 근데 시장이 아직은 좀 작습니다. 예. 반도체 산업의 이제 전방 시장이 그렇게 썩 전체적으로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이런 다양한 이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제 메모리 기업들과 서플라이 체인이 약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나마 괜찮은 거는 이제 서버 데이터 센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이사님이 그럼 이 자료를 준비하신 거는 네.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주가는 좀 죽을 쓰고 있어도 반도체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으니까 네.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성장성만 보고 지금 투자를 하는 거는 뭐 어찌 보면 좀 나이브한 단순하게 이제 상황을 보고 투자하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 반도체에서 이제 또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예. 한국의 예. 삼성전자만 예.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예. 뭐 요거는 사실은 해외 주식 전문을 하고 계시지만 또 예전에는 또 국내 주식도 하셨고 예. 삼성전자를 또 빠뜨릴 수는 없으니까요. 예, 삼성전자는 이게 그냥 제가 좀 가끔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저는 삼성전자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중에 한 기업으로서 저는 보는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을 투자하니까. 네.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분들은 주로 한국 시장에서 가장 시총이 크고 가장 기술력이 뛰어나고 글로벌적으로도 압도적인 1위 기업, 메모리 연합에서 1위 기업으로 삼성을 보시니까 삼성은 실적도 그렇고 지금 뭐 언론에서 나오는 뭐 기술 개발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만 놓고 보면은 와 이거 왜 주가가 안 되는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쫙 늘여놓고 요즘에 삼성전자 그러니까 어쩌면 외국인의 입장에서 내가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을 다 투자할 수 있는데 검은머리 외국인. 내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냥 제가 해외 주식을 보기 때문에 약간 관점이 그렇다 정도인 건데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너 투자할래 말래라고 물어보시면은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그냥 저는 약간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은 예, 때가 오긴 할 텐데 약간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좀. 지금 아니다라는 게 주가가 이렇게 싼데도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어서 아니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삼성전자의 앞으로 향후 기업의 전망 때문에 그런 건지. 뭐 전망이라기보다는 이게 업황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업황과 이제 삼성전자의 자체적인 그런 현재 상황 두 가지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IT 산업, 반도체 산업의 전방 산업이 그 시장이 그렇게 수요가 썩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 제가 뭐 메모리 가격이 좀 막 어떻게 좀 빠지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메모리 사이클은 제가 예전에 국내도 좀 봤었는데 모든 사이클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갔을 때 메모리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이클이라고 해서 제가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간단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삼성전자 볼 때 서버 디램이 정말 잘 팔린대.
막 서버 드린 가격이 좋대. 이것만 보시잖아요. 근데 과거에 정말 삼성전자가 좋을 때, 하이닉스가 좋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서버 디램도 좋아야 되고 PC 쪽도 괜찮아야 되고 모바일도 좋아야 되고 하나만 돼서는 안 된다. 동시다발적으로 좋을 때 정말 주가 모멘텀이 세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약간 하나만 되는 느낌. 하나만 좀 확실히 좋다. 나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인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메모리라는 게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메모리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파운더리라고 하는 정말 구조적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비즈니스를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운더리 사업에서의 약간 문제는 아직은 좀 TSMC 대비해서 좀 기술 경쟁이 떨어져 보인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수많은 글로벌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나 퀄컴이라든지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주요 고객들이 지금 삼성전자한테 가기보다는 약간 TSMC 쪽으로 먼저 가는 거를 좀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가 되려면 파운드리 쪽에서 엄청난 성과가 막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좀 아닌 거예요. 아직. 그러다 보니 파운더리도 조금 애매한 상황인 거고 그렇다고 메모리가 막 엄청 좋은 것도 아닌 거고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걸 삼성을 보다 보니까 조금 지켜보다가 이 사이클이 좋아질 때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고 뭐 물론 제가 뭐 삼성전자를 이제 뭐 시청자분들이나 국내 투자자분들처럼 정말 부족한 제 소견입니다. 이건 솔직히 말해서 제가 꼼꼼하게 막 분석을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제 멋대로 그냥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왜 아까 제가 엔비디아나 퀄컴이나 이런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주요 파운더리 고객이었는데 왜 TSMC 쪽으로 막 하나같이 다 쏟아같이 달려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제품의 기술 경쟁력 업그레이드가 더뎌지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살짝 설계 개선이 더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설계 개선이 더디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답안지가 뭐냐면요. 팹리스 기업들, 엔비디아, AMD, 뭐 인텔, 엔비디아가 선택할 수 있는 기업 답안지가 뭐냐면요. 설계 개선이 더디면은 미세하라도 잘하자 합니다. 미세하라도 잘해야지 제품 경쟁력이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반도체 기업들이 설계를 잘 만들면 살짝 그냥 미세화가 덜 돼도 제품 경쟁력이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TSMC의 3나노, 5나노를 안 쓰면은 약간 제품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TSMC 쪽으로 이제 고객들이 몰려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도 미세화 잘하지 않나요? 잘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은 그때는 정말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약간 지금은 기를 모으는 단계 정도다. 이 영상을 보고 이제 또 많은 이제 한국의 삼성전자 주주분들께서 악플을 다시 욕을 하시고 있고. 저도 뭐 삼성전자 주주로서 뭐 이제 좋은 전망은 아니나 하지만 저는 아까 그 멘트는 좋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만 바라봤을 때 삼성전자는 너무나도 뭐 비교할 수 없는 시가총액 1위 회사이지만 전체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그 중에 또 한계일 수도 있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보는 게 어쨌든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 때는 뭐 국가 이런 걸 따라서 어쨌든 내가 돈을 버냐 안 버냐가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사님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악플 달지 마시라. 저는 그냥 저도 주주입니다. 솔직하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솔직하게 그냥 길을 모으고 있고 화이팅 잘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